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12월도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도 드는데 기 변호사님께서는 올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부지런히 법원도 다니고 경찰서도 다니고 이제 사건들 이제 올해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조금 성실하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좀 열심히 살아온 한 해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럼요. 생생법률쇼도 이렇게 열심히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도 차분히 잘 해 나가시면서 정리하는 한 해 되시길,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0억대 교제 사기. 무려 100억대입니다. 네, 교제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100억대 사기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재력가 자녀에게 고의로 접근을 해서 그 부모의 현금, 그런 자산을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20대가 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자세한 사건 내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다툼이 아니고요. 교제를 가장해서 거액의 가족 재산을 노린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조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요, 연인 관계를 가장을 했고, 그리고 장기간 이 심리적 지배,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은요, 피해자의 부모가 재력가이고, 그리고 부모 명의의 현금과 자산에 이 피해자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인 것처럼 이 피해자를 속여서요,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자산 10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범행 이후에 이 자금 은닉도 굉장히 치밀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 금준 약 70억 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 이런 방식으로 현금화해서 자금 추적을 피했고요.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또 현금화해준 공범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29억 원 상당, 그리고 고가의 명품 시계, 그리고 가방 등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정말 조직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이 부모의 현금과 이 자산을 보내게 할 정도라면은 사실상 심리적인 지배가 대단했다, 가스라이팅이 대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은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1심 판단부터 짚고 나서 항소심 판단을 봐야 되니까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요, 피해자의 인격 그리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한 거다. 즉 피해 금액이 100억 원으로 매우 크고요. 단순한 경제적 기망에 그친 어떤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요.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판단력 그리고 자율성을 무너뜨려서 결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모두 무너뜨리고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르겠다.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군요. 인격적으로 말살했다. 이렇게 이제 판시 내용을 남겼는데 이 사기 범죄에서 사실 20년이 선고된 거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됐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항소심에서도 이 범죄 자체의 중대성 자체는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는 맞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형량이 조정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피해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과 상품권, 고가 명품이 향후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될 경우에 예. 일정 부분이 남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양형 기준과의 괴리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우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량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징역 6년에서 13년 6개월 사이예요. 예.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이러한 양형 기준에서 지나치게 너무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은 충분히 고려를 하더라도 이 형벌이라는 것은 양형 기준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재판에서 형량 균형 원칙을 반영해서요. 징역 16년으로 4년을 감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감형을 하면서 첫 번째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고 그다음에 양형 기준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함께 있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예. 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압수된 범죄 수익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 부분 이러한 반환 가능성이 형에 반영되는 것이 현재 재판 실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납득 가능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의 특이점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간의 어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했다. 이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인격적, 어떤 정신적 피해의 무게까지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감형은 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교제 사기나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어떤 금전 피해를 넘어서는 인격적인 피해에 대해서 양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접하면서 대체 양형 기준이 뭐길래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이제 말살을 했는데도 그리고 재산까지도 뭐 100억 원대를 네. 가져갔으니까요. 양형 기준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지 역시 좀 납득하실 수 있게 국민의 법관정에 맞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라서 양형 기준이라는 거를 생활 속 예로 조금 설명드리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 기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의 채점 기준표 같은 겁니다. 시험 채점 기준표. 그래서 이 법에는요, 징역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 이렇게 선고할지는 이 참고하는 공통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형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범행 수법, 그리고 피해 규모, 전과 여부, 그리고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성적표, 즉 형량을 조정합니다. 이 중요한 점은요, 양형 기준이 또 절대적인 법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크게 벗어나서 이 양형 기준, 대법원에서 권장하는 이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나서 형을 선고하려면 왜 기준에서 벗어나게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일일이 설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양형 기준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도요. 국민의 이런 법 감정 그리고 재판부는 그와 다르게 기존의 기준 안에서 형의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에서의 형의 기준은 사실은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 기준 안에서 또 다른 범죄들과의 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형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김희진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점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형이 너무 세냐 아니면 약하냐 이런 거를 다시 따지는 재판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있었던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항소심의 어떤 판결 과정에서 법적인 실수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즉 쉽게 말해서는요. 계산 결과를 다시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맞았는지 틀린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요. 이 압수된 돈과 명품을 피해 회복 가능성으로 본 이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이런 인격적, 정신적 피해가 양형에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인 형량 결정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판단 자체에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이 형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제 사기로 100억 원을 편취를 했고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생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생생 키워드 살펴보시죠. 양육비 선지급제라고 하는데요.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부모들이 끊이지 않자 이제 정부가 지난 7월이었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추후에 그 양육비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시행 5개월 동안 꽤 많은 양육비가 선지급됐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부모 양육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는 배우자가 90%입니다. 90%나 네, 돼요? 양육비를 받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게 도입이 된 건데 시행 5개월 만에 실질적인 성과가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가구가 총 5,900여 가구가 됩니다. 이 중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 3,800여 가구가 되고요. 미성년 자녀는 무려 6,100여 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가 지급한 이 양육비만 해도요. 약 5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 한부모 가정에 어떤 즉각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요. 신청 요건 자체가 완화됐다는 겁니다. 예.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요.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그럼 뭐 한 10,000원?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으면 제외된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9월부터는요. 받고 있는 양육비가 월 평균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러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 요건을 완화했고요. 이 조치가 실제 신청자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 아이당 지원금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좀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실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네, 20만 원이라고 보면 이제 금액 자체로만 보면은 솔직히 한 아이 한 명당 이 20만 원이 충분한 어떤 양육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예. 그 의미가
단순히 20만 원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는 40대 한부모 여성의 사례를 보면요. 전 배우자가 매달 2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받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애 셋을 키우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밤늦게까지 이 아이를 맡기고 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겁니다. 20만 원이라는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고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 이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상황에서는 이 돈이 기저귀값, 학원비 또는 식비 이런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세 자면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고 하면 한 60만 원 이상이니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준다. 특히 인상적으로 하신 말이 아빠도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데 국가가 대신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부모에게는 생활의 어떤 안전망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좀 느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과연 회수가 잘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선지급금 회수 절차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이제 약간 즐겁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회수를 해야죠. 그럼요. 이 나쁜 사람들한테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선지급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비양육자에 대한 이 선급금에 대한 회수, 양육비에 대한 회수 절차가 내년 1월, 금방이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요.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렇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를 합니다. 통지와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양육자, 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국세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금 안 냈을 때 국가에서 압류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국가가 대신 내주고 알아서 포기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고 가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가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국가도 받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육비 관련 문제는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참 여러 번 다뤘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뭐 운전면허 정지도 시켜보고 출국 금지도 시켜보고 뭐 명단 공개까지 어떤 제도적으로 뭐 제재를 많이 해봤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선지급제가 나온 건데요. 이 여전히 명단 공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는 실형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운전면허 정지도 시켜보고요. 출국 금지도 시켜보고 명단 공개까지 해보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고요. 버티면 된다.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명히 이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는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요. 수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5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소하고 나서 자녀 한 명당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지만 출소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행명령과 감치 결정까지 받고도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그러한 책임이고 피고인이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거나 뭐 부득이한 사정, 장애가 심하다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버티기식 미지급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이 법원에서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게 결합이 되면 의미가 더 커지겠죠. 국가는 이 아이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그 뒤에는 이 비양육자에게 국세 체납자 수준으로 끝까지
회수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까지 간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정말 양육비는 뭐 자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긴 하니까요. 정말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까지 도입을 했겠습니까? 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뭐 명단 공개도 해보고 다른 네. 뭐 제재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좀 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양육비 관련해서 제가 사건을 해보면요. 비양육자가 굉장히 힘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버젓이 다른 애인이 있고요. 버젓이 재혼을 하고 했고요. 다른 예.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의 자식에게 양육비만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좀 양육비- 괘씸한 경우들이 많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 변호사로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인간적으로 예.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과태료, 감치명령,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있지만 국가가 아예 선지급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구조, 이러한 선지급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재의 속도와 실효성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양육비를 안 준 기간이 길수록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거나 예. 그리고 소득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조기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형사 책임까지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고요. 아동에 대한 생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방기고 사회적 문제라는 메시지가 이러한 제도와 판결을 통해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뭐 세부적으로 좀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좀 제도가 좀 정비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예, 목소리를 제보한다는 건데 경찰청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캠페인입니까? 네, 재밌는 일이죠. 예,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어떤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 이른바 보이스 원티드를 진행을 합니다. 예. 이 캠페인은 오늘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경찰청과 제1기획이 함께 추진을 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이 검찰, 경찰 사칭은 물론 뭐 은행 직원, 카드 배송 기사, 뭐 납치범까지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는 검사님도 받아서 무슨 검사를 사칭하길래 그 검사님이 이 부에 안 계신데요? 라고 했더니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끊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일들이 있죠. 예.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뭐 생활에 너무 만연이 돼 있죠. 여기다가 개인정보 유출까지 겹치면서 2차 피해 위험도 커진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 주목한 핵심은 바로 목소리인데요. 범인들이 이 신분은 뭐 경찰이든 택배기사든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목소리에 지문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예.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은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캠페인에는요, 이미 확보된 주요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해서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요. 예. 국민이 또 제보한 목소리를 분석해서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예방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캠페인은요, 속지 말자 이러한 경고를 넘어서 국민들의 참여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새로운 방식의 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까 좀 감이 좀 잡히진 않는데요. 뭐 녹음한 거를 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를 알아야 제보를 하겠죠. 예. 네. 말로만 들으면 목소리를 그럼 어떻게 제보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기능 외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아주 직관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검찰청은 이 제1기획과 협업해서요,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 파형을 예. 활용해서 화면 보시다시피 가상 수배 전단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총 6가지, 특히 많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법 6가지 유형이에요.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수사관, 납치, 카드 배송 빙자 이런 유형을 골라서 예. 범인들의 실제 음성에서 이 파형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라인 드로잉 기법을 적용해서 일종의 그 목소리 몽타주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배 전담 포스터에는요, QR코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으면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 들을 수 있고요. 예. 해당 범죄 수법 설명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들어보고 QR로 들어보시고 아, 나 이 목소리 들어본 적 있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전화 받은 적이 있다면 즉시 제보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제보로 모인 목소리 정보, 즉 성문 데이터는요, 경찰대학 치안대책연구소로 넘어가서 범인 특정은 물론 조직망 분석이나 추가 범죄 추적에도 활용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배 전담 포스터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보문의 QR 코드가 있으니까 그 QR 코드를 듣고 나서 이 목소리 비슷했어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제보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좀 잇따랐잖아요. 뭐 쿠팡 사태도 있었고요. 이를 악용하는 또 2차 범죄들이 지금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발생한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또 교묘하게 악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그 쿠팡의 실제 사고를 끌어다 쓴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렇습니다. 범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신용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요. 최근에 쿠팡 이용하시죠?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됐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하시려면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당장 뭘 송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고객센터에 확인해 볼까? 이렇게 착각을 하게 예. 되겠죠. 피해자가 이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제 거기서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예.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 폰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조작할 그렇죠. 수 있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전화 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앱을 설치하라 이러면 예. 이제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격 제어라는 거는 먼 거리에서 내 폰을 자기 맘대로 이제 조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휴대전화가 사실상 범인 손에 넘어가는 거고 계좌 정보나 인증 정보까지 모두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쿠팡 주문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거나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그러한 문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쿠팡의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실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러한 사기 수법이 현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 픽싱범의 목소리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가족 살해한 40대 가장의 항소입니다. 고교생 두 아들과 떠난 가족여행에서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한 이 40대 남성이 이제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가족의 동반 자살을 가장한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요, 약 2억 원의 카드 빚과 임금체불 문제로 경제적 압박을 느끼던 중에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두 고등학생 아들까지 범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범행 과정도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가족 여행을 핑계로 이동을 한 뒤에 여행 이틀째 밤에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잠들게 했고요. 이후에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점은요. 차가 바다에 빠지니까 이 피고인, 아버지죠. 피고인 혼자만 공포심을 느끼고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을 또 한 겁니다. 예. 이후에도 즉시 구조 요청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연락해 도주를 했고요. 결국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의 신고로 이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비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 뭐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화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사건들인데요. 일가족을 숨지게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가족이 3명이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그 점을 분명하게 짚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이 피해자인 두 아들 고등학생이에요. 예. 죽는 순간까지도 설마 부모가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모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요. 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범죄라고 봅니다.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막대한 빚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를 앞으로 자신에게 짐이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매우 끔찍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가족의 생명을 이 경제적 부담의 해결 수단처럼 여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이 재판부는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그러한 범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범행 자체를 부인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남성이 이제 형이 좀 무겁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사실 좀 거북하다, 좀 너무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아내와 아들 둘이 죽었는데 형을 얼마나 사는 것이 적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예. 상황인 거죠. 이 사건이 항소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피고인이 무기징역이 자신에게 과하다면서 형이 무겁다 이렇게 해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재판부는 매우 직접적으로 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왜 사고 직후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자수하지 않았는지, 예. 그리고 어째서 도주를 했는지 이런 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피고인이 정신이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가 아니 이 미성년 자녀들 고등학생이면 다 컸잖아요. 이 자녀들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예. 충분히 앞날이 있는 그러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피고인이 이 내 식구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요, 자녀의 생명을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요, 자신의 판단 대상 아니면 소유물 예.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피고인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검찰이 매우 강하게 반박을 했죠.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라도 구조를 시도했다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예. 있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스스로 혼자서만 탈출에 도주했고 그 점에서 이 사건의 가명이라거나 어떤 선처라거나 이러한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나아가서 무기징역 자체도 이미 선처한 것에 다름없다.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네, 검찰의 이 질타에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참 마음 아픈 사건이기는 해요. 얼마 전에도 근데 비슷한 사건 있었잖아요. 빚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실패 그리고 삶의 절망을 이유로 자폐를 앓고 있던 이 9살 아들을 살해한 뒤에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실패에 대한 죽음이다 이러한 문구가 남아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제3자의 개입은 없었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차 안에서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요. 부모가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데려가도 되는 존재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 실패, 뭐 빚, 돌봄의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다른 사람,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 자식은 별개의 인격체에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의식이 좀 깔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도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앞선 사건의 경우에는 뭐 혼자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하면서 이제 선처를 구했고 이제 항소를 제기했는데 변호사님, 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존속 살인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로스쿨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했던 지점이고요. 현재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이러한 비속 살해는 존속 살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요. 이 비속 살해에 대한 평균 유기징역은 7년에 불과해서 부모를 살해한 존속 살해에 대한 형량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도 극히 드물고요. 그 이후로 판결문에서는요. 흔히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라는 점이 참작이 됩니다. 예. 반면에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는요. 반사회적이다, 폐륜, 천륜을 거스른 범죄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즉 법원이 바라보는 같은 사망, 살해 사건에도 법원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 도덕적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요. 전통적으로 부모를 절대적인 어떤 보호의 대상, 자녀는 어떤 부모에게 종속된 그러한 존재로 보는 관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요. 소유물처럼 보고 있는 인식이 예.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면요. 자녀가 피해자인 살인사건이 전체의 10%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니까 덜 나쁘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요. 예.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를 살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예.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이 비속 살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요. 저 역시 이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비속살해 관련 이 조항 신설도 좋지만 사실은 처벌 강화 이전에 네. 위기 가정에 있는 이런 자녀들을 좀 세심하게 이제 국가가 살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처벌 강화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기 때문에 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들의 공통점은요. 부모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위기에 놓여져 있고 그 신호가 여러 차례 주변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어린이집 이런 곳이라거나 아니면 복지기관, 지자체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어떤 채무,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이 각각 따로 사건들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 위험 신호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부모를 처벌의 대상이기 전에 이 경제적, 정신적 위기에 있는 이 부모들에게도 지원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속 살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형을 무겁게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이 가정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회적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좀 제거하는 그런 일원화되고 연계된 시스템이 좀 도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가족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지만 이 40대 가장이 항소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뉴스픽스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잇따르는 비상구 조작 사고, 대한항공 강력 대응 나선다입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이제 조작을 시도하는 승객들에게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항공기에서 승객들의 비상구 조작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항공기 비상구 무단 조작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요,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승객이 비상구를 만지거나 실제로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최근 2년간 무려 1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난 12월 인천에서 시드니행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는요, 이륙 직후에 한 승객이 비상구 도어 핸들을 실제로 조작을 했고 예.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만져봤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 또 11월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 비행 중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이 화장실로 착각했다 이렇게 진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 비상구는 장난이다, 뭐 착각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항공기 비상구는 조작하는 순간부터요, 기압이 감압되고 승객이 부상을 입고 항공기 사고까지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안전의 핵심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대한항공이 앞으로는 비상구 무단 이런 조작에 대해서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몰랐다, 장난이었다, 뭐 화장실인 줄 알았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고요. 승객 이 한 사람의 잘못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항공사에서 근무를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변호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것은 뭐 안정상으로도 정말 큰 문제고요. 또 명백한 범법 행위죠. 예,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근무하던 4년 동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폭발물 신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비상구를 조작한 예. 승객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비상구 조작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순간 그 자체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는 게 되고요. 모든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일종의 어떤 범죄에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예.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는요. 승객이 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이어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그러니까 거죠. 벌금이 없고 거의 뭐 바로 징역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만큼 이 법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처벌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제주발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요, 비상구가 이제 레버가 덮여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예. 레버 덮개를 열어서 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키는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상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돼 있을 법도 한데 그걸 뚫고서도 그걸 또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맞습니다. 문제긴 문제네요. 그럼요. 네, 현행법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편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예 법 자체를 손보자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 이하의 이제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 예. 실제 재판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집행유예나 벌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적으로 경각심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비상구 조작 같은 항공기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승객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승무원에 의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막다가. 그때 이 승무원이 자신의 업무 중에 그런 거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네, 승무원의 네.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해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승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국회에 이제 교통 관련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고요. 대한항공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이 무관용 대응에 동참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 규정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으니까 좀 세부적인 기준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벌금형을 좀 신설을 하고 승무원이 그 불법 행위를 사실 막아야 되잖아요. 그 그럼요. 승객들이 얼마나 많이 타 있겠어요. 많은 승객들이 지금 안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무모하기 위해서 또 막기 위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행력의 행사가 있더라도 그걸 좀 감형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이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대한항공은 이번 방침을 상당히 높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 무관용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항 중에 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만 해도요. 즉시 형사고발, 그리고 항공기 지연 회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굉장히 크게 되겠죠. 향후에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찰에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 책임, 금전적 책임, 항공사 이용 제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겠다는 거죠. 비상구 조작 한 번만 잘못해도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험성을 인식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살짝 이렇게 만지기만 했다라고 하면 뭐 별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뭐 그랬다면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러한 시도 자체도 이제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대응 방침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화장실로 착각을 했다, 뭐 호기심에 그랬다 이런 변명이 이제는 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격하다고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단은 수백 명의 승객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항공기 비상구 조작 사건이 좀 감소되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비상구 조작이 반복됐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 형사고발,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탑승 거절까지 현실적인 불이익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 정도면 장난이었다, 뭐 착각했다 이런 변명이 사전에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항공기 안전은 개인의 어떤 호기심이나 실수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절대 아니고 단 한 번의 행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요, 처벌을 과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행동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겠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대응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 비상구 조작 사건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구를 실수로라도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더욱더 이제 항공기에서도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혜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로부터 무료의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도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